예, 61번 문제부터 이어갑니다. 역시 대체로 문학사 문제들이 다 앞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순수 독해 위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약간씩 그 문학사 쪽인 지식을 배경에 두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는 면이 아주 조금씩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1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서 그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자, 개연이란 인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김동리의 역마 이렇게 알만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꼭 챙겨둘 만한 작품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개연이 하직 인사를 세 번 한 것은 성기와의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근데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하직 인사를 세 번 한 오빠 편히 사시오가 세 번 등장해요. 근데 두 번째 인사 뒤에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뒤 그 어떤 기적과 똑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개연은 성기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다음 2번 선택지. 성기의 말 없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성기의 심리. 그럴 수 있겠다는 정도만 짚어두고 가도 좋을 겁니다. 세 번째. 개연이가 마을을 떠나는 장면의 자연적 배경은 굴곡이 심한 개연의 미래를 암시한다. 그러면은 이 자연적 배경으로 미래를 암시한다. 암시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가 이렇게 개운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굴곡이 심한 이런 내용을 나타내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석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을 얘기한 부분이 굴곡이라 할 만한,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열된 그런 정도이고, 여기에는 햇빛 앞에 고운 햇빛이라는 좀 긍정적인 수식어 이런 것들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네 번째, 성기 성격과 태도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판적 시각. 자, 그러면은 성기의 성격, 태도, 이게 드러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인물에 대해 취하는 태도, 이게 드러난 구절이 있는가? 근데 아예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틀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그런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2번을 확인하는 정도고, 2번 자체를 직접 확인하려고 따져보는 이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음 62번. 성석조의 몰두. 우리가 공부에 몰두하다라고 할 때 되게 공부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집중한다든가 또 관심을 크게 보일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슴과 목을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책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바짝 들여다보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구부리는 이런 경우에 이 목덜미가 허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공부하는 어떤 선비의 모습 이런 데서 빗대어 상아탑이라는 비유가 생겨나기도 한 것이죠. 자, 몰두란 그렇게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이 글 안에서는 개의 몸에 붙어서 진드기가 피를 빨 때 개의 이 피부에 머리를 박고 그 머리를 박는 바로 그 지점이 몰두가 되는 거죠. 몰두. 되게 집중하고 공부할 때 고개를 숙이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몰두를 그 개 피부를 파고드는 여기에 연결을 지어서 몰두라고 표현한 이 지점이 질문이 요구하는
독재에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4번이고 1번은 뭐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 뜻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죠. 진드기가 피를 빠는 이 부분도 몰두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죠.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그래서 뜻이 전혀 다르다 할 수 없고, 또 엉뚱한 사건을 전개했다는 것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우스꽝스러운 생태, 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가가 관찰한 바를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이라 해야 되겠죠. 그 정도고. 다음 이어서 자, 만세전. 여기서 말하는 저 만세라는 것이 독립만세 이런 운동과 관련돼 있고 고무렵이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 놓일까 이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중간에 중략하고 끊어서 다시 이어가는 지점에서 달라 바뀌는 지점에서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부분에 나가 노출되죠. 이것만으로도 1번의 전지적 서술자 틀리고 3번의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틀리고 4번의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이거 하나 가지고 바로 다 틀리는 것이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64번에는 밑줄 친 부분 감정의 재란 부분에 밑줄을 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맥적 의미 이런 걸 따져볼 때 바로 앞뒤 이런 정도 살펴보게 되죠. 근데 바로 감정의 재라는 말 바로 앞에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재뿐이라고 할 때 야성도 없고 힘도 없고 귀기도 없고 바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분위기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인용된 문장 끝부분에 또 나타납니다. 끝부분에도 보면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인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바로 이런 부분이 그 연주를 하면서 우러나야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온 것 중에 화려한 기교,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교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라고 할 때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문맥적 의미 정도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정도. 다음 박태원의 천변 풍경, 세태소설 이런 점에서 꼭 짚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두 사람의 대화, 그러면은 두 사람의 대화라고 지시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누구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이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하고 묻는. 존댓말로 물었으니까 존대할 만한 누군가가 되겠죠. 어디 누구라고 할 때 여기는 존댓말로 반응하지 않죠. 따라서 상하, 위계가 있는 관계겠구나. 그러면서 손을 내려가면서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라고 해서 소년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이란 점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쭉 풀어가야 되는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라고 처음에 물음을 던졌는데 소년이 드러난 이후 이제 보세요. 저 다리께 가게로 갈 테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디 참 따는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가게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뒤에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노 했을 때 이제 개천가 선술집으로 들어갈 테니 보세요. 그래서 인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그거를 알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양상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지들 동량해서 모은 돈, 그러니까 거의 동전들이고 그 동전들 가지고 술집에 가게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가게에 가서 큰 돈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술집을 간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1번.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저기 올라오는 저 사람, 이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질문하는 사람, 또 질문에 따라서 궁금해하는 사람, 관심은 일치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며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년이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상대방이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현실의 문제점, 이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서로 간의 의견 차이, 이것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장면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66번 넘어가서 적절치 않은 것, 이태준의 달밤, 황수건 이야기 또 이어집니다. 기억,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이 부분에서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무리한 것이죠.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서술자가 큰 기대를 했다라고는 볼 수 없죠. 큰 기대하지 않고 잘 해보면 좋겠다는 정도에서 돈을 내어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돈이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 기억, 밑줄진 기억에서 장사 안 될 걸 예측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렇게 장사가 안 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그런 정도라면 굳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니은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아내가 달아난 것까지. 다음, 포도는 장사 미천을 내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 충분히 그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런 정도. 다음 67번. 다음 글에 드러난 갈등. 자, 이태준의 농군. 지금 인용된 부분에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앞부분에 대한 줄거리를 같이 넣어줬어요. 창건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만주 장자워프로 이주한 후 조선인들과 함께 땅을 사서 들판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한 봇도랑 공사에 전념하고 있다. 자,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리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고는 눈이 째지게 놀랐다. 위 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괭이를 둘러매고 여기 토민들 몰려선 대로 여기 말로 호통을 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찌그려 덤벼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몰려있던 토민 그리고 뛰어나오는 조선인 또 동리에선 조선 부인네들 몇은 식칼을 들고 낫을 들고 달려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과 토민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봇도랑 때문이다. 그 중략 부분에 이 봇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토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선 사람들이 봇도랑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 평야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면은 그것이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 데는 오히려 늪처럼 변해서 밭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벼농사를 같이 지으면 어떠냐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번, 땅의 소유권, 이게 대립이 아니죠. 바로 이 도랑을 파서 물기를 낸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조선인들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조선인들도 낫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달려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봇도랑의 공사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도 아니죠. 봇도랑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쭉 읽어 보았다면은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독해 문제에서는 항상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선택지를 읽고 선택지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어구를 표시하고, 본문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 좀 엇비슷한 것이 있다 느낌이 들면 바로바로 선택지와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가능한 한 뭐 어떤 의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경우에는 그 화살표 등등 또 OX 이런 그 기호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표시를 해둔다면은 본문으로 읽어가는 과정에 선택지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 68번이 이어갑니다. 염상섭의 3대, 역시 이것도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문학사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소설사 쪽으로 현대소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1번 논리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힌다.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을 변명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비유적으로 돌려 말한다. 여기 3번의 경우는 상대방의 약점, 이건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비유적으로 돌려 말한다. 이게 잘못된 거고, 네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무의미하게 쓰지 말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참다가 아버지의 잘못된 점, 그것을 꼬집어서 지적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그래서 족보를 사는 이런 장면들이 중심이 되는 뭐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끝에서 한 5줄 정도 분량 보면은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이 제하자 유구무원, 바로 제하자, 아래 지위에 놓이는 사람, 아랫사람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윗사람 앞에서는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놓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그래서 공손한 태도로 늙은 아버지에게 말은 공손한 듯한 태도로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다음 69번 시대적 상징성. 여기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버릴 때나 됩니까? 자, 이 정도에서 공사 버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주인공의 생각. 그런데 가는 길에 만난 사람이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도자를 끈다라고 해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자, 도자가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쉽게 디귿의 트럭과 연결이 될 것이고, 문제는 니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근데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 니은은 바로 바다를 막는 간척 사업을 하는 제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결국 도자, 트럭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방둑을 쌓기 위해서라는 맥락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70번 운수 좋은 날 반어적인 제목. 지금 여기 인용된 지문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다. 근데 왜 주저했을까? 바로 뒤에 가기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행운이 이어질 때 오히려 살짝 겁이 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했던 아내의 말. 자,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마음이 캥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는 부분까지. 일본의 사건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 바로 몰려드는 행운, 거기에서도 느끼는 겁이 나는, 그리고 주저하게 되는 상황.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바로 먹고 싶다던 설렁탕이죠. 객관적 서술 태도, 분명하게 틀린 그런 내용이고, 소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든가 서술상 특징 이런 부분들은 가장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죠. 다음 71번 김동리의 역마, 화개장터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선택지 먼저 보면 화개장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2번 화개장터의 시장적 기능의 이견을, 시장적 기능에 대해서 이견을, 3번 화개장터라는 말의 어원을, 그리고 화개장터가 지닌 매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 화개장터라는 세 갈래 길에서 전라도 쪽, 전라도 구례 쪽, 그리고 경상도 쪽 화개골, 그렇게 합쳐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 또 하동, 구례, 쌍계 사이 세 갈래 길목이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적으로 놓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에서 세이암에 그 화개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이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여러 갈래 길들 중에서 여기가 이름이 높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장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그래서 화개장터의 이름이 장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장 이외, 시장적 기능 이외의 화개장터의 그 이름, 그래서 주막을 이야기하고 또 판소리, 육자비기, 그리고 광대들 등등, 자, 이와 같은 것들로서 화개장터가 이름이 높다. 이것은 시장적 기능 이외의 것. 그랬을 때 이 부분은 4번의 매력, 화개장터가 지닌 매력,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화개장터에 대한 지형적인 설명이라든가 그 시장적 기능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도 어원을 얘기한 부분이 있지는 않고, 또 2번이 시장적 기능을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견이란 부분이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별해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72번 임철호의 사평력. 자, 이 작품은 그 시와 소설을 엮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해보는, 그러니까 소설이 시를 독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죠. 지금 그 밑줄 친 부분에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다 탄식하는 그런 말이 나왔고요.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자, 누군가의 나직한 말,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생각을 해본다. 1번 서로 갈등한다. 서로 갈등한다. 이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각자 생각해 본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역할,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 그게 아니라 저마다 생각해 본다는 건 뭐겠어요?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처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삶을 앞으로 기구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촉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고, 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매개체, 아직 사회화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다음 73번 적절치 않은 것.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한다. 민노인의 아들은 민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민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성규는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대강 이런 정도의 선택지 내용을 보았으니까 민노인과 아들 그리고 손자 인물들 간의 관계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초점을 잡아야 되겠죠.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문제가 터졌다. 아들은 민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히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자, 이 지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번 민노인과의 관계, 즉 부자 간의 관계 이거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는 점이 바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북을 연주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조금 안 좋게 생각되는 이유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쓰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그럴 때 며느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오히려 힐난을 더 많이 내쓰고 있다. 그러니까 민노인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이것으로 3번이 확인되는 것이고 중간 지점부터 손자가 등장하게 되죠. 할아버지께서 북전단을 맡아주셨으면 하고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손자, 그리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할 때 할아버지를 자꾸 설득하는 이것이 줄거리가 되는데 일단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애비가 알면 큰일 난다 하는 것으로 거절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바로 뒤에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놨고 지도교수의 허락도 받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자기 체면이 깎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자신의 입장을 내서 협조를 부탁한다. 즉 이미 다 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면이 상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압박해서 부탁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4번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했다. 이것이 1번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정도. 다음 74번 정진권의 자장면. 여기서는 인용된 끝부분, 자장면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줄.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괴 같은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여기 지금 그 장괴라고 써놨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짱깨라고 발음할 때 바로 이것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손바닥 장하고 괴라는 글자에는 나무목변이 붙어 있죠. 나무로 만든 상자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가 만나게 되면은 나무로 된 상자인데 손바닥 장이 있으니까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상자 이런 정도가 되겠고 그것은 우리 옛날에 가게방에 가면 요즘에는 카드 결제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게 가면은 이렇게 동전 바꿔주는 쇠로 된 이런 통이 있죠. 그래서 앞에 돌려서 번호 맞춰서 따게 하는 이런 장치도 있고 그게 바로 돈통, 그게 바로 장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돈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거나 또는 가게에서 주인,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손님이 밥을 먹고 가면은 돈을 받고 거슬러 주고 해야 되니까 그 돈을 관리하는 게 바로 가게 주인이고 그런 데서 원래는 부자를 높이어 이르는 말로 장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이 좀 낮추어 부르는 이런 말로 뜻이 바뀌어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예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면서 짱깨라는 이런 식의 발음 자체도 속되게 어감을 갖게 하도록 이렇게 바뀐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선택지 보겠습니다. 일상적 소재를 통해 추억을 회상한다. 기억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경험을 서술한다. 소박함과 정겨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런 부분은 짧은 글이지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4번에 대상을 의인화했다.
그러나 짜임새 면에서 대상을 의인화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죠. 오히려 그 장괴라는 부분에서는 사람을 사물로 바꾸어 대치해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낸다. 이 표현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끌어내는 이런 장치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옛 추억과 그리고 우리 동네, 내 직장 근처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 이걸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 정도. 짜임새가 분명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하는 것은 이 문제에도 관철됩니다. 다음 글 뒤에 나올 내용. 자, 여기서는 재작년이든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 하고 쭉 이어지다가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는 장면. 그런데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쥐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모로 들어 누워서 보았기 때문에 평소 서서 볼 때하고 달리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 봐라. 요 반응은 조금 뭔가 신선한 충격 이런 정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가랑이 사이로. 모로 누워보다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신선한 자극을 통해 아예 더 한번 가랑이 사이로 보는 이런 모습. 자, 이 장면 정도로 본다면 1번에 무소유, 2번에 성실한 삶의 자세, 3번에 종교적 의지,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늘 보던 것과 달리 보인 것, 그래서 달리 보인 그 느낌의 연장선에서 아예 거꾸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는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보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점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76번. 이것이 무소유를 이야기한 장면이죠. 그래서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자, 난초에 집념해버린 것, 그 집착이 괴로움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마지막 문장,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이 정도에서 1번,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역설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한다. 앞에 난초가 나타난 부분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런 정도에서 2, 3, 4번이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 정확히 틀린 지점을 좀 더 꼬집어가면서 해당된 부분을 X로 표시하는 그런 정도로 뒷정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 77번, 괄호안에 들어갈 말인데 이 문제에선 기역과 니은 두 단어를 채울 때까지는 확실히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기역에 대나무가 빼곡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4번에 빽빽이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 2번처럼 무성이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 조금은 어색할 수는 있어도 틀리다 할 정도는 아니죠. 또 촘촘히, 빽빽이나 촘촘히나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가 다 비슷하다 할 수 있겠고, 또 니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괄호로 자라. 그래서 무성이란 단어가 제일 적당하기는 한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촘촘히 자란다, 빽빽이 자란다 라고 해서 또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대나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한 나무 그 자체는 아름드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름드리는 사실 빽빽이 촘촘히 이렇게 들어서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자라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아주 틀리다고 할 정도는 또한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쉽게 답을 구별할 정도는 못 된다.
그래서 디귿 정도에 갔을 때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속가내서 괄호 훤해졌는데, 그러니까 속가냈기 때문에 훤해졌다 그 앞에 오는 수식어, 그러니까 미처, 겨우, 워낙에 이런 것들은 전혀 어울릴 수 없죠. 잠옷 훤해졌다 4번의 잠옷 정도만 매끄럽게 통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통하는 것이 두 개 선택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역, 니은 두 개나 어느 하나도 제외할 수 없을 만큼 무난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제시한 대신 세 번째 단어에 와서는 확실하게 하나만 분명한 이런 짜임새를 제시한 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다음 78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공동경비구역, 영어로 나타난 영어로 많이 보아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시나리오가 연극의 대본하고 다른 점이 이 맨 앞에 S 샵 씬 넘버. 영화는 그 한 장면을 여러 개 조각으로 컷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숍 장면도 두 사람이 앉은 장면 찍고, 또 왼쪽 사람 찍고, 오른쪽 사람 찍고, 또 다시 두 사람 찍고, 이렇게 여러 개 장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장면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난 다음 그 필름을 편집할 때 그 어디를 잘라서 어느 것과 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장면 번호죠. 따라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성식, 우진에서 워커 끈을 매주는 이런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선물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진 나도 줄 게 있다 라고 하고는 짓궂게 방귀 뀌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식은 인간적인 성품이 따뜻하다,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방귀 뀌는 장면에서 그러하고요. 그때 수욕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한다, 이것과 그다음 경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경필이 처음 언급되는 지점에서 또 한 번 우액하는 수혁,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 뒤 이어지는 경필의 모습, 그래서 오만상을 찡그린다든가 아니면 코를 막으며 문 열어 하고 외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을성이 강하다라고 보기 어렵죠. 자,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 캐릭터, 이것을 파악하게 하는 짜임새였습니다. 역시 뭐 문맥적 의미에 크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죠. 다음 79번은 이근삼의 원고지가 인용되어 있는데 1960년 작품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 그 문학사적인 질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기보다는 앞쪽에 국문학사 이쪽에 좀 몰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굉장히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징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옷 입은 양복의 그 디자인 그 자체가 원고지 무늬로 양복이 디자인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밖에서 들어올 때 허리에 쇠사슬로 묶인 그런 상태에서 커다란 쇠뭉치 이런 걸 끌고 들어오죠. 그랬을 때 집 안에서는 아내가 밖에서 들어오고 왔던 쇠줄은 풀어주고 안에 있던 쇠줄을 새롭게 또 감아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예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연극하고는 다른 좀 이렇게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색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선택지로 가보면 1번의 사실주의 극문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3번의 근대극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무렵에 그 왕성이 나타났던 연극적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이전 시대 연극과 달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주의 극문학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시대적인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극문학이라 한다. 근대 극문학이라 한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이후에 현대극이라고 하면서 성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현대극에는 그 양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이근삼의 원고지였고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같은 용어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묶어서 보고, 똑같은 것으로 보고, 2번에 반공주의적인 목적극,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정도만 보더라도 4번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서울시에는 이런 그 선택지 배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지 택일용으로 출제할 때도 답이 되는 하나를 빼고 보면은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2개 선택지가 짝을 이루고 나머지 2개가 또 짝을 이루는, 그래서 짝을 이루지 않는 나머지 하나만 골라도 답이 되는 이런 경우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지 택일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같은 내용을 주고, 또 2번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끼워 넣으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현대문학도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